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이해의 핵심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리팩토링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로 많이 나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하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PM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PM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여태껏 해온 것에 대한 것을 요약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PM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마 프로젝트를 잘 이끄는 사람이다. 프로젝트의 리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를 정확히 요구하면 생각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PM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뭐를 하죠? 자, 보세요. 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총을, 도끼를 왜 쓰는지를 모르고 도끼질을 배우면 안 되죠. 이게 나무 패는데, 그죠? 어디 갈지 모르고 차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PM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합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확정한다는 의미는요. 아주 구체적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관리에 입력하면은 이렇게 구성한다. 화면 구성까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봐요. 그게 요구사항이 정리 확정이 다 되고, 이거를 리딩해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한테 배웠어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요, 뭐를 하는 겁니까? 애매하면 잘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뭐 하는 거냐? 내가 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사용자 정의 자료, 클래스죠. 이거 정의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함수 같은 거 정의해야죠. 그 함수가 이제 인사에서 쓰는 함수냐, 생산에서 쓰는 함수냐 분리해야죠. 그리고 이 함수가 모여서 단위 작업을 구성해야죠. 그 단위 작업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정의 자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죠.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든 클래스가 분리될 수 있는 거면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배웠어요. 어댑터하고 템플릿 어댑터 패턴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로직과 이런 걸 다 분리시키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뭐는 시스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분석하는 게 뭔데요? 설계는 뭐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게 바로 여기 이겁니다. 요거를 해야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이 다 파악이 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시스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거의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요? WBS 만들어야죠. 그럼 전체 일정이 다 나오겠죠. 상세 일정 다 나오고 인력 투입 계획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공통 레퍼지서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사용자 정의 자료 같은 거, 함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공통 레퍼지서리를 만들고 여기 추가적으로 DBMS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업무별로 클래스를 분류하라는 게 있었죠.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인사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를 한 군데 모아서 클래스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인터페이스 클래스 만들고, 앞에서 어댑터나 템플릿 클래스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WBC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고 인원을 조달하죠.
그러면 조달된 임원과 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 및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쓰고 어떤 함수를 쓰고 어떤 어디터 패턴을 이용하고 어떤 템플릿 적용하고 그죠? DBMS는 뭐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개발자가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는요,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거긴 한데 TDD 단위 모듈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항상 TDD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짠 모듈에서 그 에러 나는 상황 어떤 거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에러에 대해서 이 소스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데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개발자는 절대로 안 한다니까요. TDD가 고려되는 소스는요, 그냥 데이터 넣는 소스에 비해서 거의 그냥 데이터 넣으면은 한 20줄, 30줄이면 될 건데, 이 TDD를 에러 상황을 고려하면요, 몇백 줄 됩니다. 그리고 되게 어렵습니다, 짜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PM이 하는 겁니다. 개발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프로젝트가 크다면 PL이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리팩토링에 보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간단하죠. 함수 이름, 변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짜는 개발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한 변수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함수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이미 네가 하나하고 공용으로 쓰는 함수는 무엇이 있고 인사부에서 쓰는 함수 뭐가 있다는 걸 다 만들어서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레포지토리에 대한 정보가 바로 다큐멘트로 남고 시스템에 남아서 후임자가 왔을 때 후임자가 그거만 보면서 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댑터나 템플릿 패턴을 적용을 해서 후임자가 다른 사람 소스를 보지 않고도 바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클 때, 또 많이 바뀔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 윈도우는 내가 정해진 기능을 쓰는 거고요. 뭐 사용자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냥 기똥차게 짜는 사람 한 열댓 명 모여서 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명이 짜야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 많아서 여러 명이 짜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일 경우에 바로 그런 거를 개발하는 PM은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를 만든다거나 DBMS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사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걸 짠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처럼 요구사항 정리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서 설계해야 되고요. 부서 설계할 때는 이거 보이시죠? 지금 모든 것들은 제가 이 앞에 동영상에서 다 설명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울 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S 만들고 레포트를 만들고 팀 만든 다음에 요 가이드라인 교육하고 TDD 리포트를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 되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시스템의 뭐가 기능이 바뀐다거나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할 때 아주 쉽게 내가 추가할 때 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스가 짜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17회, 18회에 걸쳐서 설명했었고, 그전에도 동영상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연결시키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요게 벌써 18번째인데요. 18번에 18회에 걸친 저의 요 동영상을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설명해 놨고요. 이제 앞으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DBMS나 스프링이나 이런 별도의 툴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놓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까지 그 18회, 요번까지 18회죠. 18회 동안 쭉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언제 쓰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요 각각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 강의 중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 어떤 업무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뭐 이딴 걸 갖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쓰면 뭐 거기 상속받아서 바로 짜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짜기 쉽죠. 그게 뭐냐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말하는 요 부분, 부서 설계 요거를 다 해서 요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쓰면 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실행 파일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관리나 상상관리를 개발하러 가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마치 이런 거죠. 뭐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걸 포크레인으로 막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라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면은 갖다 쓰는 게 맞죠. 근데 저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개발자로 나신다고, 개발자로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저라면 한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만들면은 사실 그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커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개발하는 프로그램 가만히 보세요. 입력 출력하면 몇 개 안 되죠. 레포트 화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DB 있고요. 그죠? 그 정도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도요, 만들다 보면 실제 만들어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쭉 만든 다음에 그 상속을 정리하고 인터페이스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해보고 나시면 이번까지 18번 동안 제가 여러분께 쫙 설명드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그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요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알아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스프링이나 그다음에 뭐 스트러치나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